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역사학자 신병주입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사학과에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특히 이제 조선시대 우리 역사의 여러 가지 장면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좀 이런 우리 역사를 좀 더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작업으로서 책을 쓴다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강연을 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좀 더 우리 특히 조선시대 역사가 쉽고 의미 있게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연할 주제는 조선의 왕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라든가 영화 같은 데도 이렇게 우리 조선시대를 다룬 이런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러면 이 조선의 왕들하고 이렇게 신하들하고 이렇게 회의하는 장면 많이 나오죠. 그때 이 신하들이 왕에게 어떤 이야기 많이 한 것 같아요? 좀 기억하시는 분, 장면들. 아니되옵니다. 통초가여 주시옵소서. 대부분 좀 왕이 듣기에 좀 불편한 이야기 되게 많이 해요. 왜 이런 것들이 드라마나 영화에 이렇게 장면으로 나오냐 하면 그만큼 조선시대는 신권이 세요. 특히 신하들이 왕에게 정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 왕이 정치를 잘못한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그야말로 직언을 서슴지 않은 이런 문화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요즘 표현을 하면 이 시스템이 완비가 돼야 돼요. 이 제도가. 그래서 이 조선시대는 특히 언론 3사라고 해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직책에 종사하는 신하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고, 이런 사람들이 마음껏 어떤 왕이 좀 판단을 잘못하거나 이랬을 때는 좀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또 하게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모든 시대가 이 신권이 세고 이러진 않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왕권이 또 강화될 그런 필요가 있는 그런 또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대표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빨리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거나 이랬을 때 계속 이게 논쟁이 거듭된다면 이 효율적으로 정책이 수행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이 왕권과 신권이 우리 마치 이렇게 저울이 추처럼 한 번은 좀 셌다가 또 한 번은 이 신권이 또 이제 세기도 하고 왕권이 세기도 하다가 또 적절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이런 역사가 계속 전개가 되어 나갔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조선시대의 이 왕들의 어떤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우리 조선시대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선시대 왕 중에서도 이 신권, 즉 참모들을 잘 활용하고 이 참모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그래도 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좋은 시대였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 바로 그런 시대가 아마 세종시대라든가 성종시대라든가 우리 정조시대 이런 시대를 이제 꼽을 수가 있고요. 이런 왕들은 대표적으로 참모들을 잘 썼어요. 이 세종 마찬가지고 우리 정조, 이 정조하면 우리 정약용이라든가 최재공 이런 참모들을 잘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어떨 때는 정말 경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될 때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관계, 외교, 평화 이런 게 또 아주 중요한 현안이 될 때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런 시기에 왕들도 어떤 국정과제를 잘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느냐, 이것이 정말 또 왕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왕이 이제 되는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왕이 되려면 가장 큰 조건은 일단은 왕자가 돼야 되겠죠, 그죠? 소위 이 당시에는 세습 체제니까 왕의 이제 아들,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왕이 되는데 이 또 단계가 있어요. 왕이 되는 과정에서 크게 4차례의 의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관례, 요즘으로 치면 성인식, 그다음에 입학례라 해가지고 이제 왕이 왕세자 신분에서 성균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학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입학 의식이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보통은 이제 왕세자로 책봉하는 책봉 의식,
그리고 이제 배우자를 맞이하는 혼례의식, 이런 어떤 4단계의 의례를 거쳐서 이제 왕세자의 신분으로 있다가 그다음에 아버지인 왕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이제 그 왕으로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요 그림은 왕세자의 입학례라고 해가지고 보통 한 8세를 전후하면 성균관에 가서 입학의식을 치러요. 그런 장면을 역시 그림자로 남겼는데, 지금 보이시는 자료는 그 효명세자 입학도라고 해서 순조의 아들이었던 효명세자가 성균관에서 입학의식을 치르는 그런 장면. 이 효명세자라는 인물은 최근에 와서 아마 여기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드라마 보면 요 효명세자가 등장하죠. 그 배우가 누구였다? 효명세자 역을 맡은 배우 박보검이라는 배우가 맡으면서 효명세자에 대한 이미지가 급상승했어요. 전부 다 이제 박보검 느낌으로 효명세자를 접하니까, 야, 저런 세자였으면 정말 뭔가 잘했을 거다. 그 효명세자가 성균관에서 입학의식을 했던 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자로 보통 책봉될 때도 연령은 10세를 전후한 시기에 하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시면 사도세자는 2살 때 하죠. 사도세자는 누구의 아들이다? 형조 아들이죠. 왜 이렇게 2살 때 세자 책봉을 이렇게 빨리 정적적으로 단행을 했느냐 하면, 사도세자는 영조가 42살에 얻은 늦둥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당히 영조가 계속 그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이 42살에 낳은 늦둥이 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빨리 세자로 책봉을 해야 계속 이제 왕세자로서의 어떤 그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좀 받는 시기도 필요했고, 또 영조도 이때는 본인이 그렇게 오래 사실 줄 몰랐어요. 영조가 조선의 왕중에서 최장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한 40대 후반 50대 초에 돌아가시니까 본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빨리 세자 수업을 받게 해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2살 때 세자 책봉을 했습니다. 최연소 세자 책봉이에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그 영조가 그때 42살에 늦둥이 아들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같으면 명함도 못 내밀어요. 지금은 한 60세쯤 나야 늦둥이다, 우리 늦둥이다, 이렇게 좀 명함 내밀 수 있죠, 그죠? 그때는 엄청난 늦둥이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광해군처럼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늦게 세자로 책봉된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은 10살을 전후한 시기에 세자 책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세자로 대략 10세 초반에 이루어졌다가 대략 세자 생활을 한 15년에서 20년 해요. 그러다가 그 아버지인 왕이 보통 40대 후반 50대 초에 돌아가시면 대략 한 20대 중후반에 왕이 되셔가지고 한 20년 정도 왕하시다가 이제 또 돌아가시고 그 이제 아들이 왕이 되는 요런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요 도표로 조선시대 이제 왕으로 즉위한 연령을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봤는데, 최고령으로 즉위한 왕은 바로 태조 이성계예요. 이건 이해가 가시죠?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 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로 치면 상당히 고령의 나이에 조선 왕조를 건국했기 때문에 보통은 창업한 왕은 나이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아들에게 물려주니까 보통 이제 그 왕으로 즉위한 게 뭐 빠른 경우는 이제 10대 초도 있고 이제 20대 중후반. 우리 정조 왕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표준이에요. 25세에 즉위하는데 이게 한 평균적이에요. 그러다가 한 20년 정도, 정조가 정확하게 49에 돌아가시는데 한 평균적으로 25년 정도 이렇게 제의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저 표에 한번 보시면 최연소는 누구죠? 누구죠? 헌종이죠. 8세 즉위예요. 그래서 이때 보면 순조 11살, 헌종 8세. 우리가 흔히 그 19세기를 세도정치라고 또 부르는 이유도 이렇게 좀 조선 왕조가 이 19세기에 갈수록 이 왕조 계승에서도 좀 불운한 시대. 어린 왕이 연이어 왕이 오르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외척 세력이 힘을 발휘하는 소위 세도정치가 전개가 된다. 그리고 또 앞에 자료에 보셨지만 헌종도 그렇고 이 순조도 그렇고 20살 이전에 왕이 오르는 그런 경우에서는 대비가 수렴청정을 해요. 이것도 아마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건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조선시대 이 왕의 어머니라도 정치에 개입을 할 수는 없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형식상으로 이 발을 쳐서 이제 정치를 하게 한다. 그래서 이건 뭐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좀 티는 나죠. 발 이렇게 쳐놨다고 해가지고 소리 안 들리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러나 이제 여성이 최대한 정치하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제어한다라는 뜻으로 수렴, 들이울 수, 발렴, 발을 들이우고 정치를 듣게 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수렴청정이라고 그래요. 이 수렴청정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죠? 기억나시는 분? 우리 조선시대 이제 대표적인 저걸 문정왕후라고 있어요. 명종이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르니까 이 대비로서 수렴청정을 했던 바로 이 문정왕후가 수렴청정했던 그 시대를 다룬 대표적인 드라마가 아마 여기 조금 이제 연배되시는 분들은 예전에 그 여인천하라는 드라마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대답하신 분들 오래 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천하라는 드라마 보면 그 드라마가 문정왕후가 주인공인데 사실은 그때는 문정왕후보다도 그 중종의 후궁이었던 경빈박씨라는 여인이 매야 이렇게 하면서 더 지금 또 웃으신 분들 다 그때 이제 기억하시죠? 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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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조선의 왕 총 27명 배출됐어요. 518년간의 역사에서 27명의 왕이 배출됐는데 원래 조선시대 왕의 계승은 적장자, 적자 중에서도 장자로 하여금 후계자가 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정작 적장자로 왕위를 계승한 사람은 7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만큼 조선시대 왕위 계승에서 많은 변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조선 초기에는 정변이라든가 뭐 무슨 반정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후기로 갈수록은 이 적자 출신의 왕자들이 태어나지를 않아요. 이 놀랍게도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왕의 그 적자라 하면 왕비의 아들을 말해요. 조선시대 왕비는 무조건 한 명이에요. 이 왕비가 돌아가시면 계비를 맞이할 수 있는데 이 계비는 역시 왕비하고 똑같은 지위를 얻어요. 그래서 우리 뭐 대표적으로 우리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숙종의 왕비 인현왕후 같은 사람도 원래 계비예요. 첫 번째 왕비가 인경왕후인데 인경왕후가 돌아가시면 이렇게 이 계비를 맞이하는데 왕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뭐 왕의 총애를 받더라도 왕비의 지위를 얻을 수는 없고 그러나 이제 왕실의 자식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왕비 한 명만 있으면 좀 불안하죠. 그렇게 해서 누구를 드릴 수 있다? 후궁을 드릴 수 있다. 바로 이 후궁 소생의 자식들이 왕실에서는 서자가 되는 거예요. 적자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궁에서 풍계가 가장 높은 것이 빈이에요. 빈. 휘빈장씨, 숙빈채씨, 경빈박씨. 그러니까 후궁도 다 풍계가 있어요. 이 제일 그 후궁 중에 풍계가 낮은 게 종사품인 수건인데 이제 그 수건에서 뭐 이렇게 승진, 수경, 뭐 소위 수기 이런 식으로 승진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빈으로 승진하려면 딱 감이 오는 게 있죠. 한방입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빈으로 승진하려면 아들을 낳으면 됩니다. 뭐 요즘 같을 때도 되게 필요한데 우리 지금 정부에서 출산장려책 하는데 이때는 정말 이 후궁이 왕의 신임을 얻고 총애를 얻으려면 또 승진하려면 이 왕의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이런 왕위 계승사에 있어서도 후기로 갈수록 후궁 소생의 아들들이 연이어 왕이 오르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선조, 광해군, 우리 영조 잘 알고 있는 영조, 순조 다 후궁 출신의 그 어머니를 둔 왕이었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이 왕위 계승에서는 첫 번째 사례부터도 이 적장자가 후계자가 되지를 못해요. 태조 이성계가 아들이 총 8명 있어요. 첫 번째 왕비였던 신의왕후 한씨와의 사이에서 6명. 그 다음에 이제 계비로 맞이했던 신덕왕후 강씨와의 사이에서 2명. 그 중에 장남이 방후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방후를 세자로 책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후가 아닌 막내인 방석의 세자 책봉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때 첫 번째 왕비는 이미 돌아가셨고 이 계비가 이제 그 살아있는 상황에서 우리 뭐 이것도 뭐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왕비 입장에서는 자기가 낳은 아들 왕 만들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안 봐도 뻔해요. 뭐 우리 당시 왕인 이성계한테 계속 어필을 하는 거죠. 우리 막내 얼마나 이쁘냐고. 얘 왕 만들어 주세요. 이러니까 이제 이성계도 흔들립니다. 거기다 또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냐 하면 우리 정도전 아닙니까? 기억하시죠? 정도전. 우리 조선 왕조 건국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도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조선이란 나라는 왕이 권력을 주도하는 것보다는 신하가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는 정통성 있는 왕세자보다는
방석처럼 어리고 뭔가 아직 그 후견인이 필요한 이런 인물이 왕이 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성계의 마음이 또 막내한테 가 있는 거를 간파하고 방석 뭐 후계자 돼도 좋습니다. 제가 잘 보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격적으로 방석의 세자책봉이 이루어져요. 여기서 제일 붕괴한 사람 누굴까요? 바로 이방. 우리 뭐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예전에 그 영웅 눈물에 뜨는 유동근 씨가 붕괴했고, 예전에 이제 그 정도전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우리 뭐 나오지만 이 태종이 가장 붕괴를 합니다. 가장. 태종은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 그래서 이 형제들을 규합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형님들 어떻게 이 아버지가 정말 이런 잘못된 판단한 거 이거 되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군사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마침내 이 방석의 가장 큰 후견인 누구다? 정도전. 이 정도전을 결과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전이 술을 마시고 있는 현장을 급습을 해가지고 정도전을 결국 처형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방석마저 유배 보냈다가 처형시킨 사건을 우리가 역사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왕자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방원과 방석 간에 벌어진 왕자들끼리 일어난 변란이라는 뜻으로 왕자의 난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방원이 본인이 주도해가지고 왕자의 난을 일으켰지만 바로 왕이 되지 않아요. 바로 왕이 되면 너무 티가 나요. 자기 왕하려고 어린 동생 죽이고 정도전 죽이고 뭐 요즘으로 치면 욕을 완전히 이제 뭐 뒤집어 쓰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가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한 거다. 그래서 적장자가 후계자가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방과 2번째 형님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정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태정, 태세, 문단세 그래요. 정종이 얼떨결에 왕이 돼요. 첫 번째가 아까 누구라고 했다? 장남? 방우라고 했죠. 왜 방우는 왜 왕으로 안 시켰지?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방우의 사인은 과다음주였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돌아가신 것으로 실록에 기록이 돼요. 술만 조금 자제했으면 잠깐이라도 왕할 뻔했던 사람이 방우다라는 거 요거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종종이 얼떨결에 왕이 됐지만 실권은 방원에게 있었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진정되고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이제 형님을 찌르는 거죠. 형님 이제 좀 물러나셔야죠. 그래서 바로 이제 방과가 결국은 나보다는 능력 있는 우리 동생 방원이 왕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나고 결과적으로 이 방원은 조선의 3번째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종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태종은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는 상당히 왕권 강화에 주력을 해서 오늘날 주민등록증 제도에 해당하는 호표법을 실시한다라든가 6조의 판서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는 6조 직계제를 또 실시한다거나 또 이제 왕권을 위협하는 그 요소들, 특히 외척을 다 이제 제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사실은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처남들, 민무구, 민무질, 민무율, 민무예 이런 인물들 다 처형해 버려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킬러 본능을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태종의 정말 모습이 그 당시로 보면 상당히 이제 비판을 받았고 특히 이 부분 때문에 왕비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남편이 아니라 저 왼수죠. 자기 친정 다 동생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태종하고 원경하고 상당히 사이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보면 그게 결과적으로 조선 사회가 그 19세기에 외척 세도 정치가 기승을 부리기 전까지 외척 관리는 되게 잘한. 우리도 잘 보시면 우리 한국 우리 가까운 우리 정치사에서도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친인척 비리로 정말 시달리지 않은 대통령이 없을 정도로 우리도 그랬어요. 그런 어떤 싹을 태종이 미리 잘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태종이 또 본인이 그렇게 왕권 강화에 노력하고 뭔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좀 기틀을 잡아놨는데 그러면서 이제 후계자도 이 적장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원칙을 확보하자 이런 판단에서 마지가 양녕되고 양녕을 후계자로 책봉했는데 양녕이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맨날 그 공부도 안 하고 그 매사냥에만 전념을 한다라든가 좀 더 나이가 들어서는 이 기생들과의 스캔들이 막 끊이지를 않아요. 매번 이 양녕이 그 스캔들로 무리를 일으키고 이러니까 결국 태종이 결단을 내립니다. 이 3번째가 충녕인데 충녕은 너무 보면 퍼펙트해요. 학문이면 학문, 뭐 품성이면 품성.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양령을 세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세종을 후계자로 삼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역사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결단이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역사 속에 가장 찬란한 세종시대를 열었던 인물이 바로 태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종의 업적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특히 이 세종이 잘한 것은 본인도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지만 집현전이라는 인재 양성기관을 설치하고 참모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서 바로 이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면서 이런 모든 그 정책들을 잘 수행해 나가고 우리 역사의 최고의 걸작인 훈민정음을 창제한 바로 그런 왕이었죠. 그리고 이제 세종 다음 왕이 문종 때 와서 비로소 처음으로 적장자가 왕위를 계승해요. 문종이. 근데 참 이것도 조선 왕실의 얄궂은 운명인데, 적장자로 왕에 오른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문종은 사실 세자 시절엔 정말 똑똑한 세자였어요. 8살에 세자로 책봉돼가 29년간 세자로 있으면서 아버지 세종을 서포트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그 세종 후반기에 여러 가지 과학기구의 발명이라든가 북방의 그 사군 육진 개척에 정말 숨은 공로자가 문종이었어요. 그렇게 세자로서는 정말 열심히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안타깝게도 왕이 되시고 나서는 2년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문종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오릅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단종의 비극은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서 이 신권이 비대해졌다라는 것을 이제 파악했던 그 삼촌인 수양대군이 결과적으로 단종으로부터 이 왕위를 찬탈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흔히 계유정난이라 해가지고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때는 권력을 잡은 거예요. 아직까지 왕이 되지는 않았어요. 단종이 왕이 있는 상태에서 그 세조가 영의정을 지내고 이러면서 모든 권력은 이 세조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단종도 세조에게 왕위를 양보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유정난 때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좀 반대했던 신하들도 그 어느 정도 세조가 설마 저 왕자리까지 노리지는 않겠지 했는데, 왕위까지 빼앗자 여기에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육신, 바로 성산문, 박평년, 이런 사람들이 결국 주도해가지고 단종 복위 운동을 일으키면서 세조 때는 또 이런 바로 요 사육신의 충절을 계승하는 그런 또 정치 세력이 형성되는 계기가 돼요. 그러나 우리 세조라는 왕은 또 그 어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또 이런 그늘 이외에 나름대로 업적은 많이 또 쌓았어요. 본인의 그런 어떤 것들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떤 왕권 강화에도 노력하고, 조선의 헌법인 경국대전을 처음 편찬해가지고 나중에 성종대 완성하게 하고, 또 이 세조 같은 경우는 행차도 자주 나가요. 요즘으로 치면 민심, 나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다, 나 좀 지지해달라. 그리고 이 조선 왕 중에 이 술자리 정치 제일 많이 한 사람도 세조예요. 왜 그러냐? 신하들하고 자주 불러 모아가 회식하면서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나 좀 지지해줘. 사실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인물이 세조였고요. 그런 술자리 정치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좀 그런 불법적으로 차지했던 정권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뭔가 무마를 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예전 왕이나 우리 지금의 가까운 현대사의 그런 정치인이나 상당히 닮은 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세조도 맏아들이 또 일찍 죽어요. 의경세자라고. 이 의경세자가 일찍 죽게 되는데, 이 의경세자의 부인이 또 이건 아마 드라마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인수대비. 우리 소혜왕후라고 나중에 성종의 어머니가 되고 인수대비. 드라마 또 많이 보신 분들은 우리 최실아 씨로 알고 있죠. 그래서 바로 요 의경세자가 요절하는 바람에 이 예종은 세조의 두 번째 아들이었어요. 역시 적장자가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예종이 또 빨리 돌아가시면서, 예종은 1년 2개월간 왕위에 제의를 했어요. 빨리 돌아가시면서 이때도 원래로 하면 제한대군이라고 있었어요. 제한대군이라고 있었는데 4살밖에 안 돼요. 아무래도 왕실에서 나중에 이제 헌종은 8살에는 왕위에 오르잖아요. 어떻게 8살은 어떻게 되겠는데 4살은 아무래도 이거 기저귀 차고 왕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과적으로 그럼 후순위가 누가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의경세자에게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월산대군, 잘상군. 그럼 그 넘버 2는 이제 월산대군인데, 월산대군이 아닌 잘상군이 왕이 오르. 이 잘상군이 왕이 오르는데 바로 그 유명한 또 사극의 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한 명의 바로 이 잘상군의 장인이었어요. 나중에 우리 성종이 되는 이 잘상군의 장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명회가 또 막강한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한명회의 어떤 좀 힘을 좀 왕실에서도 빌릴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바로 이제 그 성종이 왕에 오르. 크게 보면 제한대군, 월산대군 다음에 넘버 3의 위치에서 왕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이런 것도 보면 좀 재밌는 그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사극 같은 데 보면 한명이 되게 조금은 그렇게 뭐 외모가 뭐 좋은 이런 분들이 한명의 역할을 하지 않잖아요. 뭔가 모사꾼의 뭔가 조금은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사실 우리 역사 실록 기록에 보면 한명이 되게 외모 훌륭하고 나와요. 풍채도 좋고 잘생긴 걸로. 그럼 그죠? 정말 우리 드라마에 보이는 한명회가 진짜를 같으면, 아니면 기록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기록이 더 맞겠죠. 그리고 이 성종이라는 왕이 조선 전기의 문물과 제도를 잘 정비를 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왕의 이름도 성종이 되는 거예요. 성종. 완성할 성자. 우리가 조선시대 왕의 호칭은 살아생전의 호칭이 아니에요. 왕이 돌아가신 후에 종묘에 신주를 모실 때 이 왕의 업적을 딱 한 글자로, 뭐 어지셨다 인종, 학문에 뛰어나셨다 문종, 이런 식이 되는데, 바로 이 성종은 뭔가 그 시대의 사람들도 완성을 했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왕의 그 묘호가 성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역설적으로 지금의 우리 조선의 27명 왕 중에 자기 이름 알고 그 돌아가신 왕은 2명밖에 없다. 누구죠? 연산군, 광해군. 이런 사람들은 다 왕자 시절의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알고 나머지 왕들은 다 돌아가신 후에 붙인 그런 호칭이다. 그래서 이게 정말 먼 미래에, 우리 요즘 정말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뭐 조그만한 뭐 뼈 조각 하나로 정말 뭐 사람이 이제 뭐 복제가 되고 부활을 한다. 그랬을 때 조선왕 중에 무덤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왕은 연산군과 광해군밖에 없다. 딴 왕들은 이름 몰라서 못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뭐 영조 나오세요, 뭐 정조 나오세요. 내가 이름 그런 거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자, 이 성종의 아들이 그 문제적 인간 연산군이에요. 이거 적장자예요. 진짜 이 적장자로 오래간만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렇게 이 사고를 치고 정말 조선 역사상 최악의 군주잖아요. 정말 폭정의 아이콘이에요. 그리고 독재적 성향이 너무 강해요. 이 땅에 뭐 풀 한 포기 땅 하나 내 것이 아님이 없다. 그리고 연산군이 제일 싫어하는 게 능상, 왕을 모욕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 왕이 지시하는데 뭐 어그러지면 이 사람 막 너무 쉽게 처형해요. 뭐 정말 최악의 사례는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뭐 왕이 이제 내주는 시제, 우리로 치면 이런 여러 가지 뭐 백일장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시를 한 편씩 지어 올려라 이렇게 됐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학생들 중간고사 치면 답안지 2장 쓰는 사람 많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처벌을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2편 썼다고 해가지고 처형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한 편만 쓰라는데 네가 주제 넘게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나오고, 또 연산군의 소울메이트 중에 우리 장록수라고 알죠. 이 정말 그 흥청 출신, 기생 출신이었다가 일약 연산군의 눈에 들어가지고 이 후궁으로 되었고, 그야말로 뭐 요즘 표현하면 국정농단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연산군을 어린아이처럼 부리고 노예처럼 부렸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 모든 권력이 그녀의 손아귀에서 나왔다. 그런 그 장록수 치마 밟았다고 옥지아라는 기생이 또 처형당하는, 나의 그 정말 연인에게 너가 이렇게 치마를 밟아? 그러니까 이때는 그야말로 뭐 법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또 노는 거는 좋아해가지고 맨날 그 경혜로 연못가에서 기생들 불러서 파티를 합니다. 이때 전국에서 발탁되었던 기생들을 뭐라고 불렀다? 흥청. 자, 여기서 나온 유명한 용어 뭐가 있다? 흥청망청. 저렇게 흥청들 데리고 노니까 나라가 망하겠다. 흥청망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정말 뭐 국정은 뭐 파탄은 물론이고, 모든 또 신하들에게는 그런 궁궐에서 보고 들었던 일들은 절대 말하지 않도록 신원패라 그래가지고 말을 상가하는 패를 차고 다니게 하고, 이런 정말 악행의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그런 왕이었는데, 그래도 조선이라는 나라가 대단했던 게 이런 연산군을 결국은 쫓아냅니다. 반정이 일어나죠. 중종 반정이 일어나가지고 이 독재군주 연산군을 축출하고 바로 이제 연산군의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 사람이 중종이에요. 근데 사실 처음에 이 궁궐에서 이 진성대군을 왕으로 이제 추대하기 위해서 막 군사들이 몰려왔을 때 이 진성대군이 상당히 놀랍니다.
워낙 연산군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거나 숙청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이렇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막 도망을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진성대군의 부인이 너무 이제 좀 침착하시라 이러면서 잠깐 그 문 밖을 한번 엿봐라. 만약에 말머리가 우리 집을 향하고 있다면 이거는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지만 말머리가 궁궐 밖을 향하고 있다면 이거는 뭔가 이렇게 당신을 모시러 오는 그런 그 말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나가니까 말머리가 딱 궁궐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종이 이제 결국 나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왕으로 추대를 받았는 바로 그런 정말 어떤 경우에는 위기의 순간 여성들이 더 침착한 그런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와요. 바로 그 왕비가 잠깐 왕비가 되었지만 7일 만에 쫓겨나요. 그러나 왜? 바로 요 왕비의 아버지가 신수군이라는 인물인데 연산군의 처남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적폐 세력의 딸을 왕비로 앉힐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7일 만에 쫓겨나게 되고 쫓겨난 후에도 중종을 잊지를 못해서 인왕산에 치마를 걸어놨다. 아마 인왕산 치마바위 들어보셨나요? 그 치마바위 전설의 주인공이 단경왕후 신씨라 바로 이 중종의 왕비입니다. 명종이 조카였던 하원군, 하룬군, 하성군 요 세 명의 조카들을 좀 이뻐해가지고 이들 중에서 내가 좀 후계자를 한번 삼아야 되겠다 해서 한 번은 이 세 명을 불러가지고 왕이 쓰고 있는 익성관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보여주면서 너희들 이거 한 번씩 써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두 형님은 이게 웬 떡인가 이거 뭐 왕 한번 대보라는 거니까 익성관을 쓰고 막 요즘으로 치면 막 셀카 찍어가지고 SNS에 막 보내고 좋아요 눌러주고 나 왕 됐어 막 이러고 있는데 막내인 하성군만은 쓰지를 않아요. 너는 왜 이걸 쓰지를 않네요? 뭐라고 대답한다? 이것은 왕만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제가 감히 이걸 쓰겠습니까? 명종이 이를 기특하게 여겨 왕세자로 삼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테스트 잘 받아야 된다. 면접 잘해야 된다. 이런 사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선조였고요. 바로 이런 일화에서도 보듯이 상당히 총명했어요. 특히 왕이 되었어도 상당히 그 기존에 그 어떤 보수 세력 이외에 살인파 세력이라든가 이런 세력들도 적극 등용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곡, 이이, 유성룡, 정철, 오성과 한음의 주인공인 이항복과 이덕형 이런 사람들이 다 선조 시대에 등용되는 사람들. 초반에는 선조가 상당히 좀 학문적으로 이렇게 융성하는 그런 시대를 잘 만들어 나갔는데 바로 이 선조의 스타일을 구기는 대표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뭐죠? 임진왜란. 어쨌든 우리 역사에서 전쟁이라는 상황을 초래한 왕은 이거는 준엄한 비판을 면치 못해요. 그리고 그때 이 선조가 또 보여준 좀 무능했던 모습. 혼자 살겠다고 피난을 너무 멀리 가셨어. 원래 서울을 피난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워낙 저 파죽지수로 일본군이 몰려왔으니까. 근데 최소한 평양쯤에서는 사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여차하면 명나라로 가겠다. 이게 이제 백성들을 확 실망시켰고 그리고 이때 선조도 자기도 후궁 출신의 그 왕이었기 때문에 바로 요 적장자가 또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걸 미루고 있는 거예요. 후계자 지명을. 그러다가 이게 워낙 이제 위기가 닥치니까 광해군을 후계자로 책봉을 하는 거예요. 18살 광해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럴 때 또 바로 자기는 좀 아주 안전한 곳에 피난을 가면서 이 아들 광해군은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험지, 너는 좀 험지에서 뭐 젊었으니까 좀 이렇게 의병들도 모으고 좀 전쟁 그 한복판에서 좀 해봐라. 이렇게 해서 광해군이 임진왜란 때 사실 참전 활동을 해요. 이것이 사실 광해군이 훗날 왕이 되어서 국방이라든가 외교에서는 상당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선조가 너무 멀리 피난을 가다 보니까 바로 이제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농공행상을 하는 과정에서 임진왜란 유공자 표창 같은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실제 전쟁에 참여해서 정말 싸워서 나라를 지킨 이런 공신들 우리가 선무공신이라고 해요. 선무공신은 18명밖에 임명되지 않았는데 비해서
본인 선조를 따라 피난에 동참했던 사람은 무려 80몇십 명, 거의 5배 가까워. 그러니까 선조 인식은 뭐냐면 임진왜란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일본군을 몰아낸 거는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고 바로 내가 피난을 잘 가서 그렇다. 의병장 중에서는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곽재우라든가 뭐 조헌 이런 인물들 한 명도 그 공신책봉이 안 돼요.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가 잘못되었다. 바로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준엄한 비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광해군이라는 왕은 국방이라든가 외교 쪽은 잘하는데 또 광해군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이 선조가 임진왜란 이후에 계비를 맞이했어요. 임모광우라고. 우리 임목대비로도 알고 있죠. 임모광우의 그가 낳은 아들이 영창대군. 이 적장자가 태어나면서 아마 선조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영창대군이 후계자 될 뻔도 했어요. 근데 선조가 승하했을 때 영창대군이 3살이어서 이건 너무 이제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심하니까 이 광해군이 그대로 후계자가 되긴 되는데 영창대군이 크면 클수록 영창대군은 적통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되게 컸고 결국 광해군이 어린 영창대군을 죽이고 거기에 가장 반발했던 그 어머니 임목대비까지 서궁에 유폐시키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광해군 정권에 많은 정치 세력이 등을 돌려버려요. 폐모살제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도덕적으로 이건 잘못된 정권이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광해군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을 결집시켜줬고 그것이 결국 1623년 인조 반정이 이제 일어나면서 광해군이 결과적으로 폐위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조가 왕에 오르니까 광해군을 완전히 이제 그 패륜 정권으로 몰아가면서 광해군 정권 때 했던 것들은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려요. 특히 광해군은 그 당시에 우리의 전통 우방국인 명나라보다도 이제는 신흥강국 후금이 강성해요. 광해군이 이제 그 전쟁도 겪어보고 하니까 저 계속 명나라한테만 우리 의지하다가는 이게 큰일 나겠다. 그래서 후금하고도 적절하게 외교 관계를 맺어요. 바로 이런 외교 정책 때문에 광해군 때는 이 후금, 즉 오랑캐가 조선을 쳐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인조 반정이 일어나니까 광해군 때 했던 것은 하나부터 10까지 이건 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되면서 다 뒤집어 버려요. 외교 정책도 확 바꿔버립니다. 친명 배금 정책. 명나라하고 철저히 사대하고 친해져야 되고 저 오랑캐가 세운 저 후금은 우리가 적대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후금도 가만히 있지 않죠. 실질적으로 명나라보다 군사적으로 더 힘이 큰 이 후금을 자극하니까 결국은 조선을 쳐들어오게 되죠. 1627년 정묘후란. 이때는 형제관계 맺고 일단은 물러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것에 대한 맹약 같은 것들을 조선에서 제대로 잘 안 지켜나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지금도 참 한심한 게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는지 모를 정도로 진짜 준비 없이 그냥 막 말로만 떠드는 거예요. 그냥 명분상으로만 저 오랑캐 놈들 그것들이 우리한테 감이 되들어 이러다가 결국은 정말 치욕적인 전쟁. 1636년 12월 병자호란이 일어났고요. 결과적으로 인조가 남한산성에 피난 가서 47일 버티다가 결국 그렇게 오랑캐라고 여겼던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을 하게 되는 치욕적인 항복.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배 구고두례를 하는 치욕적인 항복의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청나라 쪽에서 조선의 왕자들을 인질로 청해 보내라.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이 소현세자, 복림대군.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청나라에서 인질 생활을 하다가 8년 만에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소현세자는 차기 왕이 될 인물인데 이 귀국 후 8년 만에 돌아왔는데 2달 만에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실록의 기록에서조차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온몸이 검은빛이었다. 독살이 되어 죽은 사람 같았다. 라는 그런 의혹이 들 정도로 아주 이 독살설이 아주 강하게 제기되는 인물이고요. 그럼 정말 소현세자는 독살되었을까? 저는 독살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왜? 그럼 주체는 누구냐? 인조일 가능성이 많다. 왜? 소현세자는 저 청나라에서 심양에서 인질 생활을 하면서 이제까지 오랑캐라고 우리가 알았던 저 청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선진국이다. 내가 왕이 되면 저들의 문물을 적극 수입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 게 안 맞는 거예요. 인조는 이렇게 당한 저 오랑캐 놈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들놈이 와서 아버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저 오랑캐라고 보면 안 돼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의 문물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갈등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이 소현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정말 병으로 돌아가셨거나 하면 그 아들이 3명이나 있었어요. 소현세자 아들. 마지인 석철은 10살이었거든요. 아직 인조는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고 충분히 앞으로 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때 이유는 나이가 어리다 라는 이유로 이 소현세자 아들들 다 제끼고 이 두 번째 아들 복림대군을 후계자로 지명을 합니다. 이 복림대군은 딱 느낀 거죠. 아버지의 이제 그 어떤 지침은 저 청나라에게 복수를 해달라. 그래서 이 복림대군이 형인 소현세자를 결과적으로 보면 대신해서 왕이 되고 나서는 정말 그야말로 자나깨나 부포를 외친 거예요. 효종하면 항상 우리 교과서에서도 부포리 나와요. 근데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국력이 상대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북벌은 그야말로 비현실적이었고, 그야말로 그 전쟁에 오랫동안 지쳤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천종 다음 왕이 숙종인데 정말 적장자로서 제대로 왕권을 행사한 유일한 왕이 어떻게 보면 숙종이에요. 숙종은 제위기간도 영조 다음이에요. 영조가 52년, 숙종이 46년. 근데 숙종은 좀 억울한 게 많은 왕이에요. 이렇게 제위기간도 길고 적장자고 사실 업적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국방 뭐 각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숙종은 그 존재감이 약해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 누구 때문이다? 장희빈 효과가 너무 큰 거예요. 이제까지 영화나 드라마에서 제일 많이 이제 만들어진 인물이 사실은 장희빈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장희빈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 많았지만 숙종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드라마 한 편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장희빈의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장희빈과 라이벌이었던 인현왕후라든가 뭐 최근에는 뭐 숙빈채 씨, 항상 궁중 여인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숙종은 그냥 뒷전에 있는 그런 왕으로만 묘사되었는데, 사실 숙종이라는 정통성을 바탕으로 46년 제위했던 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조, 정조 시대가 가능했다. 바로 영조, 정조 시대라는 어떤 정치, 경제, 문화의 중흥 시기에 하나의 기반을 만들어준 왕이 숙종이었고요. 바로 이 숙종 다음에 잠깐 경종이 왕이 올랐지만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의 최장수왕 영조 83세까지 사셨고 52년 제위했고, 정치적으로는 탕평. 이것도 지금 상당히 우리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에요. 정치적으로는 당파가 달라도 능력만 있으면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는 이런 정책. 사실 우리 시대, 우리도 보면 최근에도 보면 역대 대통령들마다 일단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항상 탕평한다 그래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이런 게 정말 우리가 좀 영조의 어떤 정치력에서 그런 좀 노하우를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83세 이 영조가 최장수한, 이것도 잘 새겨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건데, 최근에 그 비결에 대해서도 기록으로 이제 많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일단 소식했고요, 채식했고, 그 다음에 술을 거의 안 마셨어요. 금주. 그리고 또 하나 건강검진 그렇게 열심히 받았다. 이 조선시대판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내의원에서 한 달에 한 11번꼴, 한 3일에 한 번 정도 피 뽑아보고 혈압 재보신 분이었다. 바로 이런 것이 결국은 영조의 건강을 유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장수했던 최장수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조 최장수의 최대의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 사도세자예요. 조선의 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은 한 20대 후반에 왕이 되셔서 한 20년 정도, 한 40대 후반, 50대 초에 이제 돌아가신다. 20년 정도 왕하시다가, 근데 영조 너무 피 뽑아보시고 막 그 소식하고 채식애가 결국은 52년은 두 사이클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누가 된다?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가장 그 비극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영조의 이례적인 장수도 한 몫을 했다. 그러나 어쨌든 사도세자의 비극을 뚫고 손자인 정조에게 왕위가 계승되었고, 정조도 또 할아버지를 꼭 빼닮아 정말 이 할아버지의 장점만을 잘 개성을 해가지고 이 시대적 과제를 인식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그 시대가 필요한 개혁 정치를 단행하면서 지금 정조의 그 개혁 정치 현장이 잘 남아 있어요. 수원에 가면 수원 화성,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화성 건설을 통해서 개혁 정치를 또 완성해 나갔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정조 사후에
조선시대 왕위 계승은 연이어서 순조 11살, 헌종 8살, 철종은 사실은 또 왕위 계승에 아예 멀리 떨어져 있다가 선대 용모 혐의로 유배 가서 강화도에 농사 짓고 있다가 이런 사람을 얼떨결에 불러와서 왕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하고 그 빈틈을 소위 세도 가문, 안동김씨, 풍양조씨, 반남박씨, 경주김씨 등등 이런 소수 세도 가문이 권력을 집중해 나가면서 이 정말 이제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세도 가문에 줄을 대 가지고 내관 매직이라 그래 가지고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으로 관직을 샀던 수령들은 본전을 뽑아야 되죠. 그럼 누구를 착취한다? 백성을 착취하고. 그 요즘 표현을 하면 먹이 피라미드 최하위층에 있는 백성들은 이게 정말 다 뜯기는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다. 1811년 홍경래난이 일어났고요. 1862년에는 진주밀란, 밀란이라고도 하는데 이 대규모 농민 반란이 일어나면서 조선 사회가 걷잡을 수 없는 이 해체 국면으로 이르게 되고 흥선대원군의 어떤 개혁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이것도 빛을 발휘하지 못했고 여기에 더 가중시킨 게 바로 이때가 서양 제국주의 세력이 동양으로 오는 시대, 중국 무너지고 이 과정에서 우리 조선도 안타깝게도 이 서양 제국주의 세력을 그대로 모방한 일본 제국주의에서 결과적으로 경제적 침탈부터 당하기 시작해서 그리고 이 을사늑약이라고 해서 이 외교권 박탈, 대한제국 군대 강제 해산, 그리고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에 이르면서 518년간의 역사가 마감이 되죠. 총 27명의 왕이 제의를 했고요. 태종이나 세조처럼 이 왕권을 상당히 강화했던 이런 스타일의 왕도 있었고 광해군이나 정조처럼 개혁이 요구되던 그런 시대를 또 살았던 왕도 있었고 세종이나 또 성종처럼 왕이 또 능력을 보이면서도 이 참모들을 잘 활용해서 이 정말 어느 정도 조선이라는 나라의 어떤 기틀을 또 안정시킨 이런 다양한 스타일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런 왕들의 행적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또 어떤 식의 어떤 리더십을 잘 이제 수용을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들에게 또 과제로 남아있다. 그리고 특히 오늘날 이 민주사회가 도래했다고 하지만은 전통시대 왕들이 특히 이제 성군들이 추구했던 덕목들, 도덕성과 청렴성,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 민본정치, 이런 것들은 지금 정말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잘 이제 새겨 나가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연을 제가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여기 딱 자막에 뜨니까 웃으시는 분도 있는데, 조선의 왕은 극한 직업이었다. 저는 지금도 했지만 사실 왕 그렇게 좋은 직업 아니에요. 진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왕실 어른들한테 문안 인사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신하들하고 경연 많이 하는 왕은 하루에 4번 정도까지 해요. 아침에 하는 조강, 점심에 하는 주강, 저녁에 하는 석강, 밤에 하는, 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성군이 된다는 그런 어떤 또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이 신하들이 또 비판하고 견제하는 이런 거 다 들어야 되고, 또 백성들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이런 거 다 이제 살펴야 되고, 이런 거 다 제대로 챙기려면 정말 그런 거 다 수행하려면 그야말로 이 극한 직업이었다. 그래서 이 조선의 왕의 여러 가지 스토리 같은 거는 관심을 가지면서 나 왕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까지라도 생각하셨던 분들은 좀 접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일 교시 신병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